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전남대학교의 박수환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세미나를 하는 것은 금년 들어 두 번째입니다. 사실 3월 참 시작할 때쯤에 다른 연구소에 가서 제가 발표할 게 있어서 갔더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상황보다 더 참여 인원이 더 적은 실무 준비해 주시는 분 한 분하고 저하고 카메라하고 셋이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2달, 3, 4, 5, 석 달 정도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고 세미나로서는 두 번째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대학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이미 석 달째 계속되고 있어서 점점점 오히려 이런 온라인 강의에 더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노영구 교수님께 지난주에 연락을 받고 세미나를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뭘 하면 되냐고 했더니 자동차 아무거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현길 부장님께도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써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최근에 그런 주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최근에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많은 자료들을 낸 것들을 보면서 오늘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대략 설명을 듣고 이분들께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현재의 위기도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민영기관이나 혹은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힘드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쭉 많이 써 있습니다. 사실 자료가 오신 분들께 제공이 되나요? 네,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많은데 슬라이드 제목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 사실은 전체 내용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자동차 산업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하는 과정 동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근데 많은 기관이 전망을 하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많은 내용들을 조금 더 그냥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옆에서 PDF로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PDF가 되면서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금년 1월 초부터 코로나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정확히는 작년 11월, 12월 정도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하면은 이렇게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 정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석 달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코로나 그러면 굉장히 이런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왜 저렇게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코로나 하면 맥주 정도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생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동차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자동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대책, 앞으로 향후 전망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자료 보시겠지만, 그 자료를 보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금방 끝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그러면 전체 다 좋은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다라든가,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든가, 산업이 휘청거린다라든가, 소기업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들은 도산한다라든가, 그래서 M&A가 시작됐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사회 현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뭐가 바뀌었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감히 생각하기에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쓰기는 좀 어설프게 썼지만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 계신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지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두렵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11월 정도에 작년 11월에 중국에서 발생했다 했을 때 국내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나 보다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국내에 저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동네까지 퍼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두려워지니까 지금 여기서도 한 반반 정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안 쓰고 계신 분도 있고 밖에 나가시면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내가 불안하거든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집에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이러면서 집으로 다 있죠. 그 말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스스로 이동을 제한하고 스스로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일들이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다 괜찮은데 언택트 시대니까 혼자 있는 건 좋은데 물건 하나 배달하더라도 그냥 내 집 앞에 놔두고 가는 내가 가정으로 괜찮은데 만나는 게 불안하니까 그냥 문 앞에 두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면 기피가 진행되니까 생활 반경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있는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기아자동차가 지난 25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내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걸 중단을 다음 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울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단이 비단 사람이 안 움직여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공장 아시다시피 공장의 중단은 이런 부품 소재들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또 자동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산업에서의 생태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지금 크게 보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관광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사회가 마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비되었다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 와중에 급성장한 산업 분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온컨택트,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온라인 배송, 마켓 관리 같은 것들은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쿠팡 지금 안 좋은 소식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이 뉴스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팡은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다 시켜 먹습니다. 로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다 매출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힘든 와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힘들어짐으로 인해 지금 알겠다 이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 이 바뀌어가는 심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서 만약 부품사들이면 이 부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다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할까? 자동차 회사가 꾸준히 여전히 내연기관 계속 만들고 있으면 자동차 내연기관 만들고 전기차 만들고 있으면 잘 팔릴까? 저는 답이 8대2로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뀌는 만큼 산업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줘야 되고 자동차 시장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서비스 업체나 자동차 부품사들도 바뀌어져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이전은 우리가 보통 필름 카메라 쓸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필름 카메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어릴 때 사진 찍을 때 전부 다 자세를 딱 잡고 24방, 36방 찍으면서 자세히 잘 보고 찍는 이런 게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은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줄 서서 맞춰서 찍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거나 막 찍고 영상 찍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러면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람들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자유롭게 찍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때 어떤 기준으로 팔아야 될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페이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재밌었던 게 BCAC 코로나 전과 코로나고 얘기할 때 이제 기원전 기원후로 BCAC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로 나눠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산업사회에 준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이렇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우스갯에서도 준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그냥 슬라이드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에서 포스트 코로나 자동차 산업이라고 치면 2,600만 개 이상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대체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조사해서 설문조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자료들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합쳐서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냥 한 번 정도 보시다가 그냥 쓱 보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들은 대체로 카마나 국제에너지기구나 한국자동차공학회나 여러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들을 편집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산업이 얼마나 더 안 좋아졌느냐, 몇 프로 안 좋아졌느냐,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좋아졌습니다. 위에서 보면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밑에 그래프가 저는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 빨간 점이 지금 현재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위기 상황 현재. 이 앞이 글로벌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였고, 오일 쇼크가 있었고, 오일 쇼크 2번, 앞에 세계 2차 대전, 스페니시 플루,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너지 수요량 변화가 쭉 있는데 지금하고 비슷한 게 세계 2차 대전하고 스페니시 플루가 있던 그때입니다. 세계 대공황도 비슷하게. 이걸 그래프를 잘 보시면 어쨌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큰 위기를 겪어왔지만 사람들은 다 극복해서 살아남았다는 건데, 결국은 뒤에 가면 또 정리한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남는데 대책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다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책들의 핵심을 보면 뭐냐면 롯데 살아남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남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정부나 일반 사회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행기 타고 갈 때 돌풍을 만나서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흔들흔들 할 때 그 흔들흔들하는 그것만 잘 버텨나가면, 그걸 안정적으로 잘 참아내는 승객은 그 다음 편안하게 가는 길을 남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몇 가지 그냥 팩트, 정리된 자료들을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산업도 올해 1분기가 이만큼 안 좋으니까 올 전체 2020년 전체를 보더라도 내수나 수출이 다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은 흔히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저게 왜 안 좋아졌지, 왜 안 좋아졌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내용은 국내 2020년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산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 자료가 지난주 화요일에 자동차공학회에서 자동차 기술 로드맵 3단계 발표할 때 참고로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와 비슷하게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을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FNS라는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라는 그 업체에서 그 동향을 예측하고 자료조사하는 업체에서 내놓은 전망입니다. 그 전망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괜찮을 거다. 말 그대로 천천히 점진적인 공세로 인해서 괜찮을 거다. 두 번째는 심각한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글로벌 위기가 한 번 더 올 거다 하는 걸 예측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내놓은 전망은 대체로 두 번째에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요약된 내용은 핵심은 금년에 그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올해는 한 21% 정도 감소하고 23년이면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 업체의 전망입니다. 이 사실 전망에 대한 근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크게 한 가지를 가지고 와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6월, 지금 다음 주가 6월이잖아요. 6월 중순만 되면 자동차 공장 가동을 시작할 거고 8월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정상대로 공장 가동을 할 거기 때문에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도 다시 활성화가 될 거고, 그래서 올해는 21% 정도 감소가 되고 23년이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할 거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월별 플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 보면 이 자료가 크게 허황된 자료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이다. 현재 그 글로벌 업체들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자동차 관련해서 각 세계나 각국의 정책들을 정리한 자료를 한번 보면, 앞에 원래 이렇게 이 자료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2020년에 이렇게 이런 동향 자료가 있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내용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사태가 심각하지만 계속 꾸준히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코로나가 회복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자동차 관련된 정책들은 진행될 거니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미비 규제가 탱크 투 휠에서 웰 투 휠로 바뀔 거다 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들도 CO2 감축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들이 강화될 것이다 하는 게 기본 기조였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CO2 감축을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대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것이 기존 정책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국내 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 정책을 조금 늦춰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차이나 6라는 규제가 2019년 7월부터 도입되려고 하다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을 보면 각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규제 정책이나 모든 규제 정책들은 전부 다 연기하는 추세고, 지원 정책은 나중에 지원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앞으로 다 당겨서 미리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을 한국자동차연구원 카텍에서 산업 동향이라고 지난 4월에 4장짜리로 정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건데요. 크게 핵심은 이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수요 충격에 의해서 위기가 올 거다. 근데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기업체들이, 소기업들이 살아남아야 그 다음 단기 위기를 지나고 난 이후의 플랜을 우리가 짤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정부는 뭘 해야 되냐? 단기 위기가 온 소기업들을 정부가 도산하지 않게 재정적인, 금융적인 지원을 해줘야 이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뒤에 보시면 위에가 밑에 있는 내용들이 요약한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공급 수요 충격에 따라서 기업들이 재편되고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빌리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모빌리티라는 개념 좀 확대된 개념에서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어야 된다 하는 게 이 기관의 카텍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기업들이 그냥 그대로 있을 게 아니라, 이게 최근에 한일 무역 마찰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게 외부에 계속 의존하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일 무역 마찰만 있어도 소재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문을 닫으면 우리까지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지니까 이게 100% 외부에서 받아오던 공급망들을 좀 다변화시키든지 그 중에 일부를 국내로 가져와야겠다. 그때 우리 기업들은 국내로 들어올 만한 소재, 그동안은 우리 저 기업들이 수입 때문에 외부로 다 나가는 것들을 이제 국내로 들어올 거니까 저것들 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것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학교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대학에서도 수년 전부터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KOCW라든가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대학 공부에서도 그렇고요.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서야 되고 미리 리허설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원금을 줬습니다. 당신 교육 온라인 강의 하나 개설하면 50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해도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지원금만 줘도 의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엎어지기를 쉬어간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온라인 강의를 하자. 교수님들 생각도 다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온라인 강의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겠다. 이렇게 다 바뀌어 나갔거든요. 기업들도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가 계속 정부나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연구 동향 컨설팅 업체 이런 데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모빌리티로 바뀔 거고 이동 수요가 바뀔 거니까 당신들 기업 재편해야 된다, 기업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을 때도 기업들은 현안이 너무 급하다 보니 미래를 생각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는데 현재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로 인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넘어지기만 쉬어간다고 이렇게 된 거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기업 재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게 아닌가. 그때 뭐 그냥 하는 것보다 정부나 각 기관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릴 게 2020년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연기관, 저도 사실은 저도 내연기관 전공자라 내연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자동차공학교에서 3단계 기술 로드맵에서 미래 내연기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연료율 50% 이상, 유해 배출가스가 거의 없는 48V 시스템이 추가된 고효율 저공해 엔진을 미래 내연기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단일 차종이나 혹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복합동력 자동차를 탑재 대상으로 해서 미래 내연기관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현재 내연기관이 이런 위기가 주변에 좋지 않은 환경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내연기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즉 다시 말하면 내연기관이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부품수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부품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규모가 줄어든다든가 고용 효과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효과를 잘 어필해서 내연기관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또한 앞에 여기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줄인 내용이 뭐냐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나 각각 기업들이 소모되는 필요로 하는 재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에 지원했던 자금들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계속 잘 팔려야 된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당분간 아니죠. 꾸준히 지속 가능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술을 개발해서 고효율 엔진 개발해서 내연기관차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게 현재 내연기관을 연구하고 내연기관 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의견은 이런 자료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 기관, BCD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전망치를 보더라도 2030년이 되더라도 순수 내연기관은 평균 한 40% 정도 차지하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은 80% 정도 차지할 것이고 2040년까지 가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현재 내연기관 시스템이 계속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은 계속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동력원은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나 연료전지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다양화되어야 되고 그중 내연기관에서도 효율 향상이라든가 현재 목표는 53%까지 연료율 향상한다든가 전동화 48V 시스템으로 전동화한다든가 신재생 연료를 LPG나 CNG나 LNG, 또 에탄올 이런 연료 같은 신재생 연료를 적용하고 부처리 제어 장치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고효율 내연기관을 꾸준히 만들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나오기 전 작년 말 정도에 나온 전망치를 보면 2020년 이후에는 이러한 내연기관과 관련된 주요 기술들이 2020년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일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였는데 대체로 크게 보면은 연료 시스템을 보시면은 500바 연료 분사 장치를 500바 이상 되는 연료 분사 장치가 적용될 것이다.
현재 나오는 GDI 엔진들이 350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근데 현대자동차나 현대기피코 같은 회사에서는 500바, 600바 인젝터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좀 같이 인젝터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젝터, 연료 레일, 연료 펌프, 센서 600바 시스템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렇고 해외에는 이미 1000바 GDI 인젝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점점 고압화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후처리 장치들 이미 우리 그 SCR이나 LNT나 DPF 같은 것들, DPF, GPF 같은 후처리 장치가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이들에 대한 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된다. GPF도 예를 들면 엔진 자체에서 락스를 대폭 저감시킨 다음에 엔진 기술로 락스를 줄인 다음에 후처리 장치에서 부담을 줄인다든가, 혹은 엔진 내에서 효율만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락스를 대략 내보내더라도 후처리 장치에서 다 저감시켜주는 기술을 쓴다든가 하는 방식의 후처리 장치가 계속 개발, 적용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체 연료 같은 것들이 쓰일 것이고, 변속기에서도 10단 변속기 쓰일 것이다 하는 내용. 그 외에 다양한 베리어블이 나올 것이다. 저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나올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냥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기술들을 베리어블한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 무슨 말이 좀 이상하죠. 예를 들면 뭐냐면, 터보차저 쓰다가 터보차저의 단점이 있으니까 VGT가 나온 거고, 인텍 시스템에서도 VIS 나온 것처럼 나오고, 밸브 타이밍에서도 VVT가 나온다든가 CVVT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처럼 운전 조건에 따라 부품들이 반응을 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베리어블 시스템, V가 달려있지 않은 자동차 부품들은 앞으로 다 V가 달리는 부품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굉장히 포장하기 좋은 말이 있긴 하겠지만,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쓰면 최적화하고, 좀 더 일반적인 말로 쓰면 그냥 자동차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처음에 설계된 대로 자동차가 운행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 조건에 최적화된 상태로 바뀌어서, 터보차저로도 그렇고, 인테이크 시스템도 그렇고, 밸브 타이밍도 그렇고, 분사량도 그렇고 등등 전부 다가 운전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그래서 베리어블이라는 V를 달고 나온 전체 자동차 부품들이 V를 달 수 있는 때가 진정한 자동차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나온 주요 기술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후처리 장치들이 계속 표준화돼서 2020년 주요 트렌드가 될 거다 하는 내용이고,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도 판매량이 대략 14% 정도 이상 감소할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배기 규제, 시험 규제가 WLTP로 바뀜에 따른 영향들,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들, 각 국가들,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나오는 각 국가들에서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배기 후처리 장치의 변화 및 강화, 또 이와 연동된 연소 시스템의 강화가 2020년 이후에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날 때 다 돼가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역별로도 숫자입니다. 그냥 90밀리언에서 77밀리언으로 줄어들 건데, 그 중에서 대폭 줄어드는 것이 디젤차가 16%로 제일 많이 줄어들 거고, 그 중에 전기차는 한 3-4% 증가하는 건데, 사실 이 기존 전망치보다 전기차 증가폭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유가 중국에서 지원금 정책이 좀 바뀌면서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좀 증가폭이 완화될 거기 때문에 3.4%만 증가하는 거고, 중국이 다시 지원 정책이라든가 ZEV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다시 전기차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망에 따르면 각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원래 2020년이잖아요. 2020년 3, 4분기 정도만 돼도 중국이 다시 원래대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복귀할 거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는 내년 초면은 다시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디젤차가 이만큼 줄어드는 것은 인도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만 해도 인도의 디젤차 규제가 강화됐고 BS6로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디젤차 가격 상승에 따라 판매량 감소, WLTP 시험 방법 적용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 디젤차 판매량 감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디젤차의 대폭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가별 전 판매 기준 전망은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뒷부분으로 넘어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자동차 산업적인 측면과 자동차를 수요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림 4개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국내 시장에만 적용되지 않고 세계 시장이 공통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하고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러 가지 않을 것이다. 쇼룸으로 잘 안 갈 거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갈 거다. 자동차 부품도 개인이 고치던 것들, 개인이 부품 사다 고치고 하던 것들, 외국 같으면 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또 여행을 안 가니까 자동차 렌타라거나 렌트카 종류의 자동차들이 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를 사용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공유 모빌리티는 좀 약간 내용이 다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소그룹으로 소규모 공유 모빌리티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즉 소규모라는 말은 내가 믿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공유 경쟁을 만들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밑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정부가 차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거나 만들 때 기업들한테 그런 프로그램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어떤 자료에 FNS라는 지난 5월 초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안 좋아지는 것들 좀 많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이런 것들 다 안 좋아지는데 그 중에 좋아질 만한 게 커넥티비티, 연결성 이런 것들이 이거는 지금 내용 기관하고 좀 관계가 없으니까 빠지도 넘어가도록 하고 특히 애프터마켓 시장이나 자동차 서비스 시장이 더 좋아질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건 공유 자동차 말고 자동차 리스하는 자동차 구독 시스템, 자동차 구독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구독 시스템 같은 리스 프로그램들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들을 다 디지털로 구매할 거다. 소비자들이 디지털로 구매할 것이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출현에 따라서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커넥티비티, 리스,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각각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 전망을 써놓은 건데 뒤에 가서 전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한 2가지 정도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크 쉐어링이나 이런 바이크 쉐어링 쪽에서 좀 앞으로 시장이 좀 더 크게 형성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자동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바이크를 이용해서 공유와 이동을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바이크 공유가 증가할 것이고 또 물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받고 하는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현관 앞에까지 갖다주는 서비스를 많이 더 활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지금 현재 택배 시스템처럼 어떤 집화 장소에서 아파트까지 와서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건 이동수단이 됐건 꼭 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들이 나타나서 그 물건을 집 앞에까지 현관까지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자동차 산업계에서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카쉐어링. 지금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소카라든가 이런 큰 카쉐어링 시스템보다 소규모로 누군지 알고 있는 좀 요즘으로 치면 회원제 같은 알만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공유된 사람들끼리의 카쉐어링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는 뭐 온라인 부품 수요가 증가. 이게 사실 국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외국 같으면은 국내는 모든 자동차 정비나 부품이 필요할 때 정비소를 가지만 외국은 본인이 직접 다 구매해서 더 고치고 다 할 때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온라인 부품 수요가 증가해서 비대면 배송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필요로 한 직접 뭔가 만들고 할 수 없으니까 주문해서 수요에 따른 필요한 것들 주문해서 주문된 것들을 갖다주는 서비스하는 이런 서비스가 급증할 것이다.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HWW라는 것이 건강, 헬스, 웰리스, 웰빙 이런 것들, 특히 위생 이런 부분들 서비스가 더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요. 제가 뒤에 시간이 좁혀서 빨리빨리 너무 좀 두서없이 빨리 넘어가서 죄송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가 한 3장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 회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건데, 애프터마켓하고 그 내용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참여하신 기업체들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설명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그 일반 고객들이 위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서 이 위생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자동차 산업에도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전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공유 모빌리티 애프터마켓에서의 성장 기회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현재와 관련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재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험 방법이 WLTP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서 배기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되고 연비 향상해야 되는 상황, 또 배터리하고 전력 전자 장치 통합에 의한 시스템이 소형화되어야 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현황, 그리고 배기 규제가 유로 6나 D, 인도의 BS6, 중국의 차이나 6A 같은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니까 이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품 업체들이나 자동차 제작사들이 해야 되는 제작사들이 현재는 전동화를 해야 된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 직면해 있는 현황들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는 이런 배기구 처리 기술의 통합이나 첨단 연소 기술 적용한다든가 OEM 공급업체들이 기술적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일반적인 얘기들로 전망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좀 뒤로 갈수록 제가 말이 너무 빨라져서 좀 전달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일 첫 장에 나왔던 이 코로나라는 사태는 단기적으로 어떤 위기, 스페니시 플루나 세계경제 대공황이나 2차 대전처럼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나갈 만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이지만 그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걸 구분할 만큼 지금 이 이후의 사회나 산업사회나 일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대비를 할 때 사람들이 아까 두려움으로 인한 사람들 만난 접촉을 줄이고 이동 반경이 줄어들고 비접촉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당장 내연기관 혹은 이 자동차 위기를 그냥 왜 너무 힘들다, 위기다라고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이 상황을 오히려 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켓컬리 같은 쿠팡 같은 회사들이 매출이 급성장했던 것처럼 그런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국내 상황에만 꼭 적합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 이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나중에 자료가 배포된다고 하니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